한국인 40대 사진작가가 중앙아시아 카자붐 탈라흐스탄의 오지를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한 유목민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20대 아내 2명을 빌려줄 테니 임신시켜 달라는 한 유목민의 제안을 받으면서 생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준호는 한국에서 40대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진작가다. 그는 한때 대기업의 사무직을 다니다 대략 30대 초반에 사진의 매력을 느껴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길을 걸었다. 다큐멘터리 촬영과 예술 사진 작업으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고 예술계에서 입지를 다졌지만 마음속에는 늘 정체된 듯한 갈증이 있었다. 좀 더 강렬하고 삶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체험을 할 순 없을까?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카자흐스탄 대평원과 유목민 생활을 다룬 영상을 접했다. 광활한 초원과 사막이 뒤섞인 풍경, 전통, 유르트에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 말과 염소를 모는 모습이 이국적이면서도 탄성을 자아냈다. 이미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다른 지역 이야기들은 익히 들어왔지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오지에는 아직 서구인이나 동아시아인이 잘 안 찾는 공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곳으로 가보자 결심하고 몇 달간 러시아어나 카자흐어 기초 표현을 외우고 건강검진을 받고 장기 체류에도 대비하기 위해 경비를 마련했다. 40대 사진작가로서 새로운 사진집을 출간하고 전시회를 열기 위해선 진짜 거친 삶을 찍어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있었다. 주변 지인은 거긴 인프라가 거의 없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렸으나 박준호는 오히려 그런 곳이라야 좋은 사진과 인생 경험이 나올 수 있죠라고 웃어 넘겼다. 결국 41세 생일을 넘긴 어느 날 그는 비행기에 올라 누르술탄에 도착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현지 적응하며 함께 갈 지역 가이드, 사륜구동 차량, 식량, 위성폰 등을 구비했다. 그리고 목적지는 이웃 국가 접경 혹은 사막 지역 사이 어딘가로 설정했다. 소규모 유목민 마을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현지인도 그 동네는 정보가 거의 없고 길도 험하니 힘들 것이다. 그래도 가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마침내 그 길을 떠난 박준호는 이틀 3일을 차량에서 먹고 자며 포장도 안 된 험로와 사막을 횡단했다. 가이드가 이번 구간을 넘으면 아마 소규모 유목민 거주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지도조차 힘없어서 확신하긴 어려웠다. 다행히 이틀째 오후 해질 무렵 언덕 너머로 게르 여러 채와 조악한 흙벽집 몇 채가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보였다. 드디어 찾았다. 가이드가 반색했고 박준호도 살았다고 안도했다. 해가 넘어가는 붉은 노을 아래 마을은 황량한 대지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자리했다. 가축말, 염소, 양들이 몇십 마리 보였고 사람 50명 남짓이 분주히 움직였다. 낯선 차량과 이방인이 등장하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달려왔고 어른 몇은 경계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가이드가 러시아어와 약간의 카자흐어를 섞어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진작가이고 하룻밤 묵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중년 노인이 괜찮다. 게르 하나가 비어있으니 거기서 지내라고 흔쾌히 허락했다. 그날 밤 박준호는 간이 의자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내어준 양고기와 차를 함께 먹으며 간단한 대화를 했다. 젊은 남성은 별로 안 보이고 중년 남성이나 여성, 노인, 아이들이 주였다. 무슨 이유로 젊은 남자 인구가 적은가 궁금했지만 익숙한 현상일 수도 있다고 가이드는 했다. 아마 남자들이 도시로 떠나거나 일자리 찾아 국경 넘어갔겠죠. 이런 오지에 남으면 가난하니까. 그날 밤 박준호는 이동 피로 때문에 골아 떨어졌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 밖에서 개가 짖고 누군가 게르 문을 두드렸다. 잠결에 나가보니 중년 남성이 괴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가이드가 이분은 이 마을의 유목민 중 한 명인데 좀 아프신 듯하네요 라며 짧게 얘기하더니 몸이 안 좋아 약을 구하러 왔답니다. 박준호는 여행용 비상약을 챙겨준 뒤 괜찮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박준호는 마을 어귀를 거닐다 흥미로운 광경을 보았다. 바로 어젯밤 비상약 받아간 중년 남성과 함께 젊은 여성 2명이 게르 앞에 서 있었다. 젊은 여성들이 그 남자한테 뭔가 간호하거나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자매인가 싶었지만 가이드가 저 남자는 부인이 2명이래요. 여기가 남성 인구가 적다 보니 일부 다처 풍습도 가끔 있나 봐요. 라고 속삭였다. 박준호는 정말 한 남자에게 부인 2명이라고 생각했다. 점심때쯤 마을 노인들이 간단한 환영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바우르와 그 2 아내도 참석했다. 2 아내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각각 다르게 생겼다. 한 명은 아이굴, 다른 한 명은 다나. 둘 다 말수가 적으나 표정이 우아하고 이국적이었다. 바우르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밤새 열이 올라 고생했는지 기력이 떨어져 보였다. 이때 주민들이 바우르 형은 병이 깊어 아이도 없이 힘들지라며 안타까워했다. 박준호가 귀 기울이니 어렴풋이 결혼은 했는데 부인 둘과도 아이가 없다. 남편 정자가 문제인가 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다. 가이드가 통역해주고 박준호가 그저 그렇구나라며 알았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누구든 아내를 빌려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새어나왔다. 마을 풍습상 남편이 정자를 못 주면 외지 남성을 구해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이다. 박준호는 조금 소름이 끼쳤다. 설마 내게 그런 부탁이 오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저녁 바우르가 직접 박준호를 찾아왔다. 게르 근처에서 말없이 기다리더니 가이드가 옆에서 바우르가 당신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려 해요 라고 전했다. 바우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병이 깊다. 의사도 없고 도시도 멀어 치료를 못해. 머지않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겐 아이가 없어. 부인이 2명인데도 내 정자가 안 돼. 우리 부족에선 외지인이 건강하면 아내를 빌려 임신시키기도 해. 내가 가능하다면 내 2 아내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아줄 수 있겠는가. 그 말에 박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게다가 2 여성 모두 20대 중반이고 바우르는 40대 후반인데 아이가 없어 안타깝다니. 더욱이 바우르가 병이 깊어 오래 못 살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럼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란 말인가? 라고 물었더니 바우르는 마음 편히 가져. 풍습상 아이는 내 가문의 것이라 기록하겠지만 내가 떠나도 누구도 뭐라 안 한다. 중요한 건 아내들이 아이를 낳는 것. 그래야 우리 부족이 이어진다라고 했다. 박준호는 몸이 떨렸다. 이건 너무 파격적인 요청이다. 외부 남성에게 아내를 빌려 아이를 낳게 한다니 21세기에 이런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바우르는 진심이었다. 부탁이네. 내가 죽어도 2 아내가 아이를 남기면 살맛이 남지 않겠나. 제발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에선 절박함이 엿보였다. 박준호는 황망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라며 자리를 피했다. 가이드가 저도 놀랍지만 이 마을에 남아있는 옛 풍습 같네요. 남편이 못 낳으면 외지인을 불러 아내를 임신시키는 거. 거절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곧 죽을 상황이라 더 애절한가 봐요. 박준호는 혼란에 사로잡혔다. 윤리, 문화 차이,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 뒤엉켰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바우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침상에서 못 일어났다. 마을 노인들이 약초 달인 물을 먹여도 소용이 없었고 도시 병원까지 데려가려 했지만 이동 중에 위험이 커서 고민하는 사이 결국 숨을 거두었다. 장례는 전통 방식을 따라 짧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 전부가 모여 조문했고 2 아내는 오열하며 이렇게 갑자기를 반복했다. 박준호는 그냥 말없이 지켜보며 슬픔과 충격에 잠겼다. 장례가 끝난 뒤 아내는 순식간에 과부가 됐다. 그러나 유목민 전통상 과부된 여성들을 마을 전체가 케어하고 때로는 새 남편이 그들을 거두는 식의 재혼 풍습도 있다 했다. 문제는 이 둘이 아직 젊어 아이를 가질 수 있음에도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는 점. 마을 노인들이 그래도
이들이 아이라도 낳아야 가문이 이어지는 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결국 장례가 끝난 이틀 뒤 아이굴과 다나가 박준호를 찾아왔다. 초저녁, 박준호가 차를 마시며 사진을 정리하던 게르 안으로 두 여인이 조용히 들어온 것이다. 아이굴이 낮은 목소리로 남편이 떠났어요. 우린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됐어. 다나가 눈물을 훔치며 그가 살아있을 때도 부탁했지만 미처 못했잖아. 이젠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는 가슴이 뻐근했다. 두 분 다 20대 중반이니 이제 혼자 어찌 살지. 그리고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여전히 낯선 일이지만 남편의 생전 유언이기도 했다. 아이굴이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해요. 우리 마을이나 부족 유지에도 개인적 소망으로도. 도와주면 우린 당신을 평생 감사히 여길 거예요. 다나도 부탁이야. 우릴 그냥 버려두지 말아줘. 난 아직 아이 한 번 가져본 적도 없고 남편을 잃은 슬픔에 견딜 수 없어. 아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희망이 생길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절실해 박준호는 눈물이 날 뻔했다. 정말이구나. 나 아니면 이분들은 아이를 못 낳고 사라지는 운명일 수도 있겠구나. 이윽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당황스럽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이를 낳는 걸 돕겠습니다. 다만 전 임시로 와 있는 외지인이니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두 여성은 숨죽여 흐느끼며 동시에 안도했다. 정말 고마워. 우리 남편도 하늘에서 감사해야 할 거야. 그 후 마을 도인들은 바오르가 죽었으니 그 게르와 제사는 두 아내가 승계한다. 그리고 외지 남자가 들어와 그들과 함께 살며 아이를 낳는 건 우리 풍습에도 맞으니 좋다라고 선언했다. 두 아내와 박준호가 한 게르에서 지내는 게 공식 허용된 것이다. 이 마을에선 일부 다처도 있고 남편 사망 후 과부가 외지인과 동거해 아이를 낳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세 사람 모두 어색했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두 아내가 남편을 잊진 못했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 박준호도 다만 40대인데 두 여성과라는 상황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도 매일 부딪히며 서로 도우니 점차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 두 여성은 아이굴이 조금 명랑하고 다나가 내세성적이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단에게 더 크게 드러나 밤에 종종 울기도 했다. 그럴 때 박준호가 곁에서 조용히 등을 쓸어주면 다나가 감사해.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훑으며 미소 지었다. 동시에 아이굴은 나는 아직 젊으니 적극적으로 내 아이를 갖고 싶어. 당신이 싫지 않아라고 솔직히 표현했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나이 차가 많아 미안하다고 하자 아이굴은 여긴 그런 거 신경 안 써. 남자가 건강하면 되지라며 웃었다. 가슴이 두근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두 명의 여성과 한 지붕 아래 지내며 차츰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박준회겐 생애 최초이자 상상 못한 일이었다. 가장 큰 목적이 아이 낳기라 해도 그저 기계적으로 잠자리만 갖는 건 아니었다. 자연히 정서적 교감이 생겨 일상 속 대화를 나누며 서로 웃음도 교환하고 과거 얘기나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차이도 얘기했다. 때론 두 아내가 남편 바오르의 추억을 말하며 슬퍼하면 박준호가 조용히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대체하진 못하지만 아이를 통해 당신들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다. 두 여성도 그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 아예 남편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자 가족 같은 감정을 품게 됐다. 결국 시간이 지나며 세 사람의 사이가 단순히 아이를 생산하는 도구 수준을 넘어 서로 애틋하는 사랑에 가까워졌다. 물론 바우르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도 하늘에서 우릴 축복해 줄 거야라 믿었다. 한편 마을 내 시선이 전부 호의적인 건 아니었다. 젊은 미혼, 여성 중 몇은 하필 둘만 그 외국인을 차지해라며 질투하기도 했다. 중년 몇은 아이가 필요하겠지만 왜 저 남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그래도 마을 장로가 바우르의 유언 비슷한 것이고 두 아내가 남편 없이 살 길이 없잖나. 게다가 이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괜찮다라고 중재했다.
그렇게 별탈 없이 굳어졌다. 두 아내와 박준호의 동거거 생활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마을 곳곳에서 둘 중 먼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 실제로 아이굴과 다나 둘 다 생리가 끊기고 입덧 같은 증세를 보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노파가 간단히 진찰해보니 두 사람 모두 임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박준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정말 이렇게 빨리 됐나? 노파가 예전부터 젊은 여성이 건강하면 한 달 내로 결과가 나타나곤 해라며 웃었다. 마을은 환호했다. 두 아내가 동시에 임신이라니 한꺼번에 아이가 2명이네.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했고 양고기와 빵, 그리고 전통 음료 아이락을 나누며 춤추었다. 박준호는 당혹스러운 중에도 가슴 한편이 뭉클했다. 내가 40대 중반의 결혼 경험도 없고 이렇게 갑자기 아빠가 된다니. 그것도 2명.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겠다. 두 여성도 서로 껴안고 같이 임신했네. 우린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라며 기뻐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박준호는 이 마을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며 아이 낳는 걸 책임져야겠다 결심했다. 사진작가 본업을 접진 않았지만 한동안 촬영보다 가족 우선이 됐다. 게다가 그는 사업 감각도 있어 유목민들이 만든 가죽 제품이나 양털 전통 의상 같은 걸 도시나 해외에 팔아주면 어떨까라는 구상을 하게 됐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필요하잖아. 두 여성은 그럼 참 좋지. 우린 여기서만 살아 시장이 뭔지도 모르니라고 했다. 점차 그는 이곳 마을 경제와 삶의 질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임신이 확정된 뒤 둘 다 입덧과 피로,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생겼다. 누군가 울거나 예민해지면 박준호가 옆에서 달래고 밤에 깨면 물이나 간식을 갖다 주었다. 말로는 이건 한 명이라도 힘든데 2명 동시에라 정신없네. 하지만 그런 뒤에는 그래도 내 아이가 들어선 뱃속을 보호해 주려면 이 정도야 하며 기꺼이 보살폈다. 두 여성은 의지가 컸다. 우리 아이를 건강히 낳아야 해. 남편도 박준호도 기대하잖아. 박준호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식사, 휴식 잘 취해. 가축 돌보는 일은 내가 더 할게라며 최선을 다했다. 마을 사람들도 임신부 2사람을 최우선으로 우대했고 노파가 수시로 검사를 하며 약초나 영양식, 우유, 치즈, 양고기 스튜를 챙겨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들 존재를 느낄수록 두 여성과 박준호의 유대도 더 깊어졌다. 밤이면 3사람이 모여 미래를 꿈꿨다. 우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까? 나중에 도시병원이나 혹은 한국에 갈 수도 있을까? 박준호는 나도 아직 확실치 않지만 가능한 한 책임지고 한국과 연결해서 아이들의 교육 기회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이구리, 그럼 우린 한국말도 좀 배울까? 라며 미소 지었다. 임신 4, 5개월쯤 두 아내가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박준호는 마을 노인들과 협의해 소규모 무역을 시도했다. 가령 가죽 제품이나 모직물을 몇 개 만들어 도시로 가져가 판매해 본다. 시장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확장하는 시기다. 문제는 도시까지 왕복이 3, 4일 걸리고 길이 험하지만 수익이 크다면 마을 입장에선 아이 양육에 쓰일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을 노인들이 우린 예전에도 이런 시도 못해 봤다. 당신이 해준다면 감사하다고 했다. 박준호는 가이드와 함께 한번 도시를 다녀와 시범으로 가져간 제품을 소규모 상점에 팔아 수익을 얻었다. 귀환해 그 돈을 마을에 공유했더니 사람들이 감격했다. 이제 우린 외부와 연결될 길이 있나 보네. 아이가 태어나도 미래가 조금 나아지겠군. 임신 7, 8개월쯤 되니 두 여성 모두 걷기도 힘들어지고 허리나 다리 부종이 심해졌다. 입덧은 지나갔지만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 짜증을 내기 쉽다. 박준호는 둘이나 돌봐야 하니 힘들다라며 웃으며도 땀 뻘뻘 흘리며 집안일과 바깥 일까지 도맡았다. 이게 아빠로서의 시작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을 사람들은 원래 남편이 둘이었으면 한 명이 가축 몰고 다른 한 명이 집안 보살폈을 텐데 너 혼자 다 해야 하니 고생이라며 농담했다.
박준호는 그렇네요.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아이잖아요 라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이 아빠가 돼가는 중이었지만 동시에 과부 남편 바우르의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쓰였다. 어느 날 밤 다나가 실눈을 뜨며 가끔 남편 생각이 난다. 하지만 새로운 남편도 사랑해. 이상하지? 라고 물었다. 박준호는 그 손을 꼭 쥐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당신 남편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야. 그분이 원한 길이라 생각해라며 위로했다. 아이굴 역시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중얼거리지만 현실은 이미 정해졌다. 아이를 벤 뱃속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우리에게 큰 은인이라며 이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이름 지어줄래? 라 부탁했다. 박준호도 착잡하면서도 뭉클해 그래? 내가 생각해 둘게라고 화답했다. 임신 8, 9개월로 들어설 쯤 하필 날씨가 험해졌다. 마을에 강한 바람과 모래 폭풍이 찾아와 게르가 흔들리고 가축이 흩어지며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두 아내는 몸이 무거워 대피하기 어려웠고 박준호가 혼자 밖으로 나가 게르 기둥을 고정하고 염소를 우리로 몰아넣는 등 분주히 뛰어다녔다. 가이드와 몇 명이 합세해 마을 여기저기를 보수하며 사투를 벌였다. 밤늦게 비가 찾아들고 게르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요란스러운 바람소리에 다나가 놀라 과호흡과 복통을 호소했다. 노인들이 조기 진통 아니냐며 긴장했지만 다행히 약초 달인 물과 휴식을 취하자 곧 안정됐다. 박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가 아직 8개월 정도니까 조산이면 위험할 뻔이라며 한숨 돌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두 과부가 임신해 아이 낳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힘껏 도우자라며 결속을 다졌다. 박준호도 여기 진짜 고생 많구나. 도시 병원도 없고 전기도 없이 자연과 싸워야 하니. 그렇지만 이곳이 또한 그만큼 순수하고 강인한 공동체라는 점도 배웠다. 드디어 첫 진통은 아이굴에게서 시작됐다. 임신 약 9개월에 접어든 어느 새벽, 배가 아파 힘들다라며 신음하는 소리에 마을 여성들이 달려와 분만 준비에 돌입했다. 게르 안에 불을 밝히고 뜨거운 물과 천을 준비한다. 노파가 중심이 되어 아이를 받아낼 태세. 박준호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 정말 병원도 없이 괜찮을까? 라고 가이드에게 물으니 이들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 대답했다. 4에 5시간 이어진 진통 끝에 아이굴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아기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우와, 노파가 성공이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외쳤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했다. 박준호는 눈물이 왈칵 솟아 주저앉았다.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됐구나. 아이굴은 땀범벅으로 누워있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희미하게 웃었다. 이게 우리 아이야. 박준호가 다가가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라 하며 머리를 쓰다듬자 그녀도 당신 덕분이야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며칠 뒤 다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았다. 이번에는 2~3시간 만에 순조롭게 출산이 이루어졌고 또 한 번 마을에 환호가 터졌다. 와, 한 남자가 두 아내와 각각 아이를 낳았어. 사람들은 오래된 풍습이 되살아난 듯 즐거워했다. 다나는 아기를 안고 우리 아이야, 남편아,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박준호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듯 했다. 남편, 내가 당신 남편이 되었구나. 세 사람이 품에 안은 아기는 이 마을의 새로운 세대이자 두 여성에게 잊지 못할 희망의 증거였다. 아이들이 각각 태어나 마을에는 오랜만에 신생아 울음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귀여워하며 아기 건강하니 다행이다라며 안심했다. 두 아내는 산후조리하느라 일주일간 거의 누워 지냈고 그 사이 박준호가 밤낮 없이 분주히 아이를 돌봤다. 기저귀 갈고 울면 안아달래고 밤낮이 바뀌어 피곤했지만 아이가 눈을 뜨고 웃어줄 때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다. 두 아내도 우린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너 하나가 우리 둘의 아기를 동시에 돌봐야 하니. 박준호가 원래 아버지는 아이가 생기면 잠 못 자는 거라던데 이건 2배지만 괜찮아. 나한테도 소중한 경험이야 라고 답했다.
이런 대화가 오갈수록 세 사람 간 유대가 더 깊어졌다. 우린 이제 가족이네. 바우르가 떠난 건 슬프지만 그가 남긴 인연으로 아이가 생겨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거야.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눈부셨다. 생후 한두 달 지나자 뚱뚱하게 살이 붙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준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외지인 정자가 강한가 봐. 아기들이 튼튼한 애라며 농담했다. 박준호는 그 말에 멋쩍게 웃으며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백신이나 약 같은 것도 구해오고 싶다고 고민했다. 하지만 도시는 먼 길, 쉽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 더 생각했다. 이 마을에선 앞으로도 남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쩌면 더 외부와 연결해 결혼 중개나 사업을 확대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떠돌았다. 그러나 일단 당장 눈앞의 문제는 두 아이와 아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로 한번 다녀오고 의약품과 기초용품, 교육교재 등을 가져오는 일이었다. 결국 아이들 생후 3, 4개월쯤 박준호는 잠시 마을을 떠나 도시로 다녀올 결심을 한다.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무역 가능성을 타진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유목 제품을 도시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 둘째, 아이들을 위한 약품이나 장난감,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올 옷 등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색 다큐 사진을 전송하고 전시를 준비할 수도 있다. 두 아내는 한 달 이상 떠나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아이 돌볼 사람은 많으니 괜찮아. 꼭 돌아와. 약속해. 라고 신신당부했다. 박준호도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제 우린 한 가족이니까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잖아라며 다정히 말했다. 마을 노인들도 걱정 말라. 애 엄마들이 있고 우리도 함께 키울 테니 용건 마치고 복귀하라라며 격려했다. 가이드와 함께 차를 몰아 다시 사흘걸려 도시로 나왔다. 약간 문명 세계에 돌아오니 박준호는 차 안에서 내가 정말 대가족을 만들어 놓고 왔구나라는 실감이 밀려왔다. 허탈하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도시에서 약품, 유아용품, 게르보수 자재 등을 왕창 샀고 현지 무역상과 접촉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가죽, 양모 수공품 샘플을 보여주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 향후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사겠다라는 의사를 받았다. 이 성과를 마을에 전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아이들 미래에도 좋겠지. 일주일간 바쁘게 뛰어다닌 뒤 드디어 다시 채 짐을 가득 싣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박준호는 속으로 내가 40대 중반에 이렇게 카자흐스탄 오지에 정착해 두 아내와 아이를 키우고 마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이야. 인생 별일이 다 있네라며 기쁨이 솟았다. 과연 한국의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볼까?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라 비난하거나 부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이 마을 풍습이자 그의 진정한 선택이니 후회는 없었다. 도시를 떠난 지 4일째, 다시 사막과 초원을 지나 마을에 돌아오니 아이굴, 다나, 그리고 두 아이가 게르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빠를 알아볼까 걱정했지만 두 아내가 아이를 안고 아빠 돌아왔다 하니 아이들도 방긋 웃었다. 박준호는 차에서 내려 달려가 이들을 안고 보고 싶었어 라 외쳤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듯했다. 이후 박준호는 이 마을에 사실상 정착했다. 사진작가로서 일정 부분 활동은 이어가되 우선순위는 두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마을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었다.